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콘도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5번째, 임대 매매 관리편입니다. 이제 마지막 편이죠. 자, 고마저씨와 거래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만 저와 거래를 안 한 분들이 이 임대 매매 때문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는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오직 저희 회사를 통해 거래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며 다른 방법으로 콘도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임대나 매매나 시장의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연락이 와서 가격을 물어보게 되면요. 애초에 거래가 안 될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사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애초에 지역 평균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의 콘도를 사거나 외국인 쿼터를 과도하게 비싸게 사거나 아예 리세일을 비싸게 사거나 해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과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두 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콘도를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A동과 B동이 있다. 타워가 두 개짜리죠. 자, 그런데 A동은 태국인한테만 판매를 하고 B동은 외국인한테만 판매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A동은 건설사에서 판매를 하고 B동은 중국계 판매 대행업체에다가 이 분양 판매권을 넘긴 상황입니다. 돈을 받고 넘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 B동과 A동 간의 가격 차이는 무려 15%가 납니다. 실제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B동을 계속 팔게 되면 이 B동 전체가 외국인이 다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와서 산다고 해도 3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외국인한테 한 2, 3년 동안 팔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판매권은 다시 건설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건설사가 처음에는 15%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양심적인 건설사라면 계속 15% 차이로 판매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태국인이 A동을 저층 빼놓고 거의 다 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B동은 계속 마냥 외국인한테 팔라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B동을 결국은 A동이 있는 태국인 쿼터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바보가 됩니까? B동을 외국인 쿼터 15% 이상 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몇 년이 지나서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15%가 비싼 가격에 이 사람들은 가격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15%가 올랐다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오른 가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만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회사에서 이 콘도를 처음에 분양 판매를 합니다. 어떻게 파냐면 3층씩 이번에는 나눠서 팝니다. 3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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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층은 외국인, 4, 5, 6층은 태국인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층까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부동산 회사에서 파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외국인 쿼터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가격 차이가 꽤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글로벌 부동산 회사와 이 건설사 간의 협력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사가 이제 전부 다 분양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미 나와 있는 가격으로 외국인 쿼터, 내국인 쿼터 관계없이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40층이요. 35층보다 싼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쭉 올라와서 40층은 태국인 쿼터 가격으로 팔았고 예전에 35층은 외국인 쿼터 가격으로 판 겁니다. 그래서 35층이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시 몇 년 후에 판매를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앞에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또 손해를 보게 되겠죠. 뭐 요 정도는 아주 애교적인 내용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 매각 타이밍 자체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도 있고 뒤에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에 팔 거냐 물어보면 환장하는 가격이 나옵니다. 제 고객들은 준공 후 1년 6개월 후부터 6개월 간격으로 가격 동향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지만 제 고객들과 달리 뭐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질 않죠. 결국 가격 매칭을 하기도 힘들지만 어차피 안 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동의를 받아 매매를 해준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흉이나 안 보면 당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온갖 민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약서 한 장 보러 제가 출장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을 때는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해결해줘 봐야 고마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회성인 거래는 이제 절대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임대 부분도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월세를 매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임대 같은 경우에 건설사에 보면 앱 같은 데 보면 자회사 부동산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내놓으면요 한 세월입니다. 뭐 조율 같은 것도 없죠. 걔네들은 손님이 오면요 그 손님에 맞춰서 선별을 해서 방을 보여주고 이 방을 사게끔 스킬을 써야 되는데 그냥 걔네들은요 예를 들어서 한 콘도에 35스퀘어미터에 15,000바트짜리 임대가 나와 있으면 15,000바트짜리 다 보여줍니다. 14,000바트짜리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내 집이 거래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회사 대형 부동산에서 빨리 임대가 나가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현재 임대를 낼 때는 소규모 임대 전문 에이전시 5곳, 중규모 이상 4곳, 그 다음에 콘도 자회사에도 냅니다. 그리고 직접 DD 프로퍼티에 광고도 합니다. 그러면 자회사 부동산에서 나가는 경우가 없고요. 당연히 DD 프로퍼티 광고로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DD 프로퍼티 광고 같은 경우에 올려놔 봐야 방 찾는 다른 에이전트한테 연락이 오는 것이지 대부분 제대로 된 임차인에게 연락이 와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도 아무나에게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대할 집을 내놓으면요 대부분 소규모 임대만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트들이 있는 에이전시에서 실제 임차인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껏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제 고객들의 방을 임대 놓을 때는 3만 바트 이내의 임대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단 1바트도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즉 3만 바트 이내의 콘도 임차인을 에이전트가 데려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의 수수료는 전부 다 그 협력 업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3만 1000바트가 되면 이 1000바트만 제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해당 콘도에 35스퀘어미터짜리 방을 임대를 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 35스퀘어미터짜리 방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수료 많이 주는 방부터 임대를 놓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매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임대 문의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를 좀 찾아주세요. 이런 문의를 받으면 제가 7만 바트 이하는 의뢰 자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밀리언 이하의 콘도에 대해서는 제가 단 1바트의 커미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10밀리언 이상이 되면 이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콘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난이도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제가 가져가는 비율은 정말 작습니다. 제 협력업체 에이전트들 입장에서는 정말 편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하고 컨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가서 모든 걸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은 임차인이나 빠르게 매수자만 찾아주면 그만인 겁니다. 임대를 할 때 제가 시간이 걸리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제 고객들 방을 임대 놓을 때는 임차인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태국인 우선입니다. 그리고 직업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음이 태국인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커플의 경우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임대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직업을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외국인 커플인데 여행으로 와서 1년 산다. 절대 안 놔줍니다. 또한 흡연, 애완동물, 대마초, 마약, 집에서 파티 금지입니다.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 임차인 잘못 만나면요. 집 아작 납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한국인의 경우 정말 주재원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제 고객 콘도에 임대를 놓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즉 제가 커미션을 안 가져가거나 적게 가져가는 대신에 에이전트들은 제가 원하는 타입의 임차인이나 매수자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고객들은 제가 임대를 놓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제 입주를 합니다. 통화 한번 합니다. 때때로 임차인이 따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는 정도 통화를 하게 되죠. 신고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사실 제 고객들은 어떤 신고를 하는지도 대부분 모릅니다. 매매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면 장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커미션 조율도 중요하지만 에이전트라고 자주 거래를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태국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쌓이면 엄청나게 나서서 뭘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여러 분야의 거래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전트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도 있고요. 그다음 집 수리하는 사람도 있고 커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집을 개조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집을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요즘은요. 제가 면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콘도마다. 이 면적 얼마 정도 드려야 됩니까? 물어보면 알아서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국계 에이전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 때로 사기치려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뢰를 쌓게 되면 오히려 일하기 정말 편합니다. 달리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금전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제가 에이전트들과 신뢰를 구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과 거래할 때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하고 거래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객과 저와의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굳이 어떤 분이 제가 제시하는 굉장히 복잡한 조건을 감수하고 저한테 임대를 7만 바트 이상짜리 월세 임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제가 태국인 임대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콘도가 몇 채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7만 바트짜리면 콘도가 굉장히 좀 크죠. 비싼 콘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주택자인 부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들 제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관리를 잘하니까 우리한테 맡길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에이전트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일도 또 계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잘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대부분 태국인들, 특히 여러 부동산을 지닌 태국인들은 반드시 자기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고객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에이전시와 매매 거래를 안 해왔기 때문에 임대를 놓을 때도 힘들고 임대를 놓아도 관리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다면 어떤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대나 매매를 할 때마다 다른 에이전시 찾으니까 서로 생각의 방향이 다르게 돼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즉 앞의 내 편을 들으셨다면 그러한 이유로 처음부터 잘못 사서 이후에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누구와 매매를 시도를 하냐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에서 아파트 내놓을 때 이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사실 거의 얘기도 해본 적이 없는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 들러서 그날 집 내놓는 행위가 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일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조율이 안 되는 일들을 에이전시에서 제대로 일을 진행할 이유도 방법도 없는 겁니다. 태국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상 거절을 안 하니까 대충 물건은 받습니다만 그냥 한 세월 연락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적 사고방식을 정말 버리지 않으시면 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부동산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제가 실제 있었던 사례 하나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별해서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만인한테 제가 임대를 놓았는데 임차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던 겁니다. 이를 보다가 제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걔네들이 저희 집에서 그 보이스피싱을 한 건 아니고 다른 뒤에 있는 콘대가 아지트였습니다만 경찰이 나머지 일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사는 저희 고객의 방을 접근 금지를 일주일 가까이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여러분들 진짜 골치가 아플 겁니다. 상상해 보시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제가 이 대만인 짐을 빼는데 딱 15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로 임대를 내놓았죠. 제 고객은 제가 세세한 것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것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경찰서만 5번 방문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임차인을 못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제 고객에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거래부터 관리까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콘도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에이전시를 찾게 되면 좋은 콘도는 거기서 알아서 찾아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처음 거래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에이전시를 찾는 겁니다. 고마저씨가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태국 에이전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강조를 하는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5개 제가 실패하는 사례를 전부 다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 시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마저씨한테 임대 문의를 하면 7만 바트 이하를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하의 콘도를 잘 찾는 방법, 임대 물건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라이브 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단기 임대 이런 거 저한테 제발 물어보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살기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제 컨텐츠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 컨텐츠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정상적인 에이전트들이 다루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도 하시지 마시고 제 컨텐츠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할지 다다음 시간부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스케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촬영을 해서 이제 도시 구조라든지 부동산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공간을 좀 확장시켜 드리는 작업을 올해 내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스케줄을 봐서 할 수 있으면 이번 주부터 하고요. 안 되면 2월 첫째 주부터 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